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렵고 복잡한 점은 가치적 판단과 수학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두루뭉술하게 섞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평등은 나쁘다는 가치적 판단과 진위계수가 감소하였다는 수학적 판단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평등과 경제발전,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경제발전에 대하여 연구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투자의 결과를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평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투자를 할 이유가 적기 때문에 소유권을 통해 투자의 결과를 투자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정립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결과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는 불평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소유한 사장이 투자 결과를 다 가져가는 것은 소유권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여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투자의 성공 결과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는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국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은 앞에서 이야기한 회사의 사장과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과는 다른 문제지만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전체적인 불평등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은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조세와 지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평등은 빈곤층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며 빈곤층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저항을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불평등의 개선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역시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연구 결과는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은 가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적 판단과 수학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를 선점하고 불평등의 해소에만 중점을 둔다면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나쁨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게 되면 투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는 그러한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나쁨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논리와 다양하게 존재하는 불평등을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두루뭉술하게 섞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과 노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적 불평등을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결과를 기업을 소유한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은 노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적 불평등에 보다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국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불평등이라는 한 단어로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가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다 세련된 언어로 주장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주장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나쁘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고 상당히 투박하고 논리적 오류가 비교적 쉽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주장은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적 우위에 기반하고 있기에 논리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력을 기반으로 한 결과적 불평등을 국가 전체적 불평등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을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축소는 경제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논리만으로 언뜻 보기에는 평등은 빈곤층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며 빈곤층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저항을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아무런 무리가 없는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현실에서 직접 실행하게 되면 이는 경제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층의 인적 자본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층의 소비가 증진되고 대중의 정치적 저항이 완화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생략하고 당연히 존재하는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빈곤층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행한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채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정치적으로 세련된 주장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채널은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채널 외에 다른 경제 발전 채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측면에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하나의 불평등으로 단순해 버린 뒤에 논리를 전개하고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적 우위에 근거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기본 과정을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를 위해 간과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분석은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빈곤에 대한 분석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측정되는 불평등과는 달리 빈곤은 굶지 않는다와 같은 어느 정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빈곤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지속적이고 급속한 빈곤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빈곤율의 하락 추세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965년 40%에 가까웠던 절대 빈곤율은 5년 뒤인 1970년에는 25%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고 1984년에는 5%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절대 빈곤율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지니 계수상으로 소득 분배가 완화되었던 1970년의 경우에는 도시의 절대 빈곤율이 농촌의 절대 빈곤율보다 낮게 관찰됩니다. 도시보다 농촌에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농촌의 유휴 인력을 도시가 흡수했다는 앞 시간의 분석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빈곤 문제를 적게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니 계수상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던 1976년과 1980년을 보면 도시의 절대 빈곤율이 농촌의 절대 빈곤율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절대 빈곤율이 10% 정도로 하락합니다. 이는 도시가 농촌의 유휴 인력을 더 이상 흡수할 여력이 없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빈곤 문제를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1970년대 도시 지역에서의 절대 빈곤이 1970년대의 소득 분배의 악화 또는 지니 계수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니 계수상으로 다시 소득 분배가 완화되는 1980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빈곤율이 비슷하게 5% 정도로 하락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절대 빈곤이 과거에 비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 농촌 인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의 절대 빈곤이 먼저 해소된 측면이 있고 이후 도시의 절대 빈곤도 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었고 교육의 상향 평준화는 도시에서 절대 빈곤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불평등은 가치적, 수학적, 정치적 판단이 뒤섞여 있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발생한 원인에 대한 구분 없이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의 해소라는 가치의 선점은 다른 기본적인 채널들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불평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의 경우에는 불평등과는 달리 좀 더 직접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절대 빈곤은 빠르게 사라졌고 경제 성장과 교육의 상향 평준화에 의해 소득 불평등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성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빈곤과 함께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관심사가 되게 됩니다. 정치와 언론에서 빈곤 문제는 소수의 도시 영세민의 문제로 국한되었고 도시 빈민에 대한 논의 정도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